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통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부분은 뭐냐?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의 평균이야. 일부의 평균, 그걸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전체라고 하는 녀석은 그 표본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모 집단의 평균과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모집단이라고 하는 녀석의 분포를 모평균 M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집단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으면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무수히 많이 만들었을 때 말 그대로 그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의 개수는 실제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자료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 그때 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게 되면 표본의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이와 같이 모집단의 분포보다 조금 더 고른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어떤 집단, 모 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얘가 평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게 되면 내가 그 안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들을 가지고 하나의 분포를 만들게 되면 주어진 녀석은 평균이 똑같고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 편차로 하는 분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비교해서 내가 만약에 모평균을 모른다라고 할게. 모평균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표본의 평균,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 n개의 표본의 평균을 구하면 이 핑크색으로 나타나는 어떤 녀석에 해당하는 한 개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때 그 값은 원래 모평균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근처에 있는 값으로 찾아낼 수는 있겠지. 자, 이때 이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집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나타내는 값이야. x가 m일 때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게 될 거고, 자, 우리가 표본 평균들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보게 되면 얘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확률 분포를 보시게 되면 내가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표본을 잘 골라냈다라고 하면 이런 이상한 곳에 위치한 확률이 낮은 어떤 표본 평균을 구할 확률보단 이와 같이 확률이 꽤 높은 어떤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률 분포에서 주어진 그래프의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값이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근처에 있는 값을 열심히 고르다 보면 모평균에 해당하는 값을 고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모평균 근처에 있는 값을 고를 확률도 크단 말이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내가 표본이라고 하는 녀석을 잘 골라서 그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게 되면 그 표본 평균의 근처 어딘가에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X바라고 하는 녀석을 표본을 잘 골라서 골라내면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x바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고 x바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주어진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할 수 있겠다. 범위로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모평균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야. 표본 평균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골라냈고 그 다음 그때의 표본의 평균이 뭐가 되고 그 다음 이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모표준편차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표본의 표준편차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표본의 표준편차가 주어지던 모표준편차가 주어지던 상관없이 시그마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은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예요. 환장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여러분들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추정의 문제에서는 이 식 하나만 외울 거예요. 왜 모평균을 추정하는 부분에서 범위로 나타내 주느냐?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 원래 집단의 분포보다 표준편차가 훨씬 작으면서 길쭉한 그래프로 나타나. 그럼 내가 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걸 고르면 여기서 적당한 범위를 고르면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커.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야, 표본 평균이 이렇게 됐으니까 모평균은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평균은 이와 같은 범위 사이에 존재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게. 추정이기 때문에, 예측이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점쟁이들은 선생님 저 이번에 대학 합격할까요? 부터 걱정하지 마. 컨설턴트들은 어느 학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에서부터 몇 퍼센트? 합격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모 집단의 평균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건 범위로 얘기를 할 거야. 왜 범위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지냐면 모 표준편차 또는 표본의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예요. 모표준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시그마 자리에 모표준편차 집어넣으시면 되고 표본의 표준편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표본의 표준편차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 전체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라는 녀석으로 나타나는 놈이기 때문에 모 집단의 표준편차,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구분지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조금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신뢰도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은 믿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믿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무언가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 놓은 관역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관역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말 그대로 이 전체 벽이 관역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 끝에서 다트를 던진다 그러면 관역에 맞추기가 편하겠지. 관역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왜? 안 맞아. 안 맞아. 의미 있는 값이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은 가장 대표적으로 95%의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과 99%의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95%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을 제일 많이 쓸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얘의 수학 점수를 맞춰볼게. 100점 이하겠지 뭘. 이게 신뢰도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이번 장기고 수학 점수, 확률과 통계, 수학 점수의 평균을, 기말고사 평균을 예측해 볼게. 100점 이하겠지 뭐. 정확하지? 맞췄잖아, 그치? 100점 넘어갈까? 평균이? 아니지.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 그냥 관역의 크기야. 그런데 그 관역의 크기를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의미가 없어. 선생님이 이번에 수능 1등급 컷은 몇 점 정도가 될까요? 글쎄, 뭐 100점에서 0점 사이겠지 뭘. 그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 그치? 말 그대로 점수가, 말 그대로 너네들이 수능 나오게 되면 입시연구소에서, 입시기관에서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을 던져주는데 왜?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 내 예상 등급 컷을 확인한 다음 그걸 가지고 내가 지원 가능한 학교들, 학과들 미리 찾아보란 얘기인 거잖아. 그런데 아마 1등급 컷은요, 몇 점 정도 될 거고요. 100점 이하일 거고요. 아마 만점 표준 편차는요, 뭐 150 넘진 못하겠지 뭘. 정확도는 100%야. 그렇잖아, 그치? 정확하잖아. 틀릴 말 있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건 예측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점 표준점 1등급 컷 같은 경우에서는 미적분 같은 경우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뭐 86에서 88 정도에서 1컷 정도가 나올 거고 표준 점수라고 하는 녀석은 대충 139에서 141 정도가 예측이 돼요. 그럼 내가 139에서 141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전에 그 표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지원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학교들을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그게 예측이야. 이번에 지방선거 있죠. 마찬가지로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선할 사람들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내가 대충 전체에서 35% 정도를 획득할 수 있고 상대방은 38% 정도를 획득할 수 있겠대. 그러면 난 미친 듯이 더 움직여야 되겠지. 그런데 내 당선 득표율이 20%고 상대방은 45%래. 이거 계속 돈을 쓰고선 해야 될까? 그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오차 범위라고 하는 부분들 얘기를 해서 말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범위하고는 조금 달라. 오차 범위를 설명하는 거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교육과정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할 거야. 근데 나 이거 눌렀니? 눌렀구나. 언제 눌렀지? 자,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쓸 거다. 범위를 쓸 때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x바 마이너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게 될 거고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혹은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으면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신뢰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95% 신뢰도 같은 경우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1.96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2.58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들어가게 되면 99%의 신뢰도로 만들어지는 값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95%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신뢰도 알파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 녀석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한번 할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에서 보시게 되면 94쪽에 설명 1번 동그라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번 동그라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니네들이 뭘 보면 되냐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P 절대값 Z라고 하는 녀석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5. P Z바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9. 자, 표준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보게 되면 왜 표준정규 분포표가 없냐? 표준정규 분포표를 보시게 되면 1.96 같은 경우가 0.4750으로 나타나. 마이너스 1.96까지가 똑같은 값 0.4750으로 나타나. 그래서 표준화된 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가 될 때 이 1.96이라고 하는 녀석을 요 알파 자리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95%의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95%로 잡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관역의 크기야. 확 통해. 기말고사 평균은 중간고사보다 좀 쉬워질 거야. 내용 자체가 중간고사보다는 좀 쉬워지는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중간고사 때 41점이 나왔으면 소폭 올라가게 되면서 아마 43점에서 48점 정도 사이에 평균이 만들어져. 와 같은 범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돼버리거든. 그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구간이 95%의 신뢰도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 P 절대값 Z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5야. 그럼 너네는 이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이 존재하게 되는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할 때 이때 이 값이 알파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줘야 돼. 1.96 대신에 2 많이 줘.
그 다음 P, Z 바라고 하는 녀석이 베타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지고 0.99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99%의 신뢰도로 신뢰 구간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 베타의 값을 알파 자리에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돼. 2.58 같은 경우에는 2.6 같은 값 혹은 문제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3 같은 값 집어넣어 주는 경우들이 있어. 근사값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 자리에 있는 게 저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공식에서 이 알파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놈을 95% 신뢰도에서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P,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0.475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알파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기억하고 또는 P 절대값 Z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게 0.95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거야. 만약에 99% 신뢰도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모집단의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할 때는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9니까 0.4 99니까 2, 9, 495인가? 또는 P, Z 바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가 0.99가 될 때 이때 이 알파의 값들이 이 자리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만 잡아줘. X반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표본의 평균.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또는 표본 표준 편차. N은 저 X바를 구한 표본의 개수. 오케이?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이 식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요 부분만 구분 지어서 식을 꾸며낼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것만 좀 정리 좀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값들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추정은 저 범위로 나타나는 식만 잡아내면 됩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보자.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손 보습제 한 개의 용량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 평균이 돼버리는 거고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은 모 표준 편차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때 이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손 보습제 중에서 25개를 이미 추출하여 25개짜리 평균을 만들었네. 그래서 이 25개의 용량의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이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도 95% 밑줄 쳐주시고요. 이와 같은 녀석이 나타나게 되면 단을 찾아봅니다. P, Z바라고 하는 녀석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혹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5로 주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때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이 값이 돼버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x바에다가 플러스 알파 1.96 곱하기 루트 n 5분의 시그마 집어넣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이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추정을 해봤더니 모평균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이 79.92보다 작거나 같고 72.08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타났어.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x바와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을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근데 우리 모평균의 최대값과 모평균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녀석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x바나 이 문제에서 시그마를 찾을 때 얘를 얘로 놓고 얘를 얘로 놓는 것보단 이 녀석을 먼저 한번 빼자. 그러면 2배의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라는 녀석이 나타나게 될 거고 79.92에서 72.08이라고 하는 녀석을 빼게 되면 얘는 4가 돼버릴 거고 72.08을 빼버리면 4에다가 8에다가 7.84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7.84 두 개 날려주시고 2개 날려주시고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는 두 개 날렸는데 왜 그러니 2, 3, 2, 9, 18, 3, 2 1.96의 몇 배? 2배가 얘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시그마는 10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두 녀석을 더해 볼게. 두 녀석을 더하면 두 개의 x바가 돼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엔 두 녀석을 더할 거야. 2배의 x바라고 하는 녀석은 0, 1 올라갔으니까 0, 1 올라갔으니까 151? 그죠? 잠깐만. 12가 돼버리니까 152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x바라고 하는 녀석은 7. 그 다음에 7이 14, 6.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평균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x나 시그마 같은 값들을 찾아내야 된다 라고 하면 두식을 더하거나 두식을 빼는 방식으로 주어진 녀석의 값을 찾아주실 거고, 그 다음 자, 두 번째 상황, 생산하는 손보습제 중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용량의 표본 평균이 앞에서 구한 x바에서 1만큼 뺀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는 25개였는데 지금은 64개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때 m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x바 마이너스 1이니까 75 플러스 마찬가지로 95% 신뢰 구간이 돼버리니까 1.96 표본의 개수가 64개였기 때문에 8분의 10이라고 하는 녀석이 오른쪽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1.96이 1.96이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100분의 196 곱하기 8분의 10이면 얘는 4, 2, 8, 4, 4, 16, 4, 9, 36 동그라미 하나씩 지워주시고, 그럼 10분의 2, 4.5 그래서 75 플러스 2.45가 되면서 77.45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알파의 값이라고 하는 녀석 잘 집어넣어 주시고 소수 계산만 조금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식 하나 잘 외워주시고 끼와 맞춰 넣는 방식으로 모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추정하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알았지? 원스텝에 있는 문제들 한번 쫙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 저희 97쪽에 5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까? 5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갈까?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평균 36,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먼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36이다.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x바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평균은 36이 돼버릴 거고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 편차로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그리고 나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P 절대값 x바 마이너스 37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72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래. 자, 그러면 주어진 녀석에서 확률이 x바 마이너스 37이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냥 말 그대로 편하게 풀어줘. 그리고 확률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이 38보다 작거나 같고
37을 더했으니까 3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어진 녀석을 표준화시킬 거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뭐의 평균과 뭐의 표준편차가 필요한 거야? x바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필요한 거야. 그럼 우리는 p 36에서 36 뺐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주어진 녀석 z라고 하는 녀석이 38에서 36을 뺐으니까 2가 돼버릴 거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3이 돼버리니까 루트 n분의 3 분의 2가 돼버릴 거고 이 녀석의 값은 3분의 2 루트 n이라는 녀석이 돼버릴 거고 이 녀석이 0.4772가 된대.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돼? 2.0. 2.0. 오케이? 그래서 얘가 2.0이 돼버리면 되니까 루트 n이라고 하는 녀석은 3이 되면서 n은 9. 표준화시킬 변수가 누군지 찾고 그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잡아내면 추정 쪽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어. 요것만 잡아내면. 알았지? 그래서 추정 문제들 같은 경우 어렵게 내는 경우에서는 문제를 조금 복잡하고 길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독해력을 판단하는 부분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조심해서 주어진 내용들 잘 잡아주시고요. 자, 우리 70쪽부터 시작해서 다시 앞에서부터 하나씩 복습을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없으신 분? 자, 5단원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표 만드는 작업이야. 자료의 정리야. 중학교 1학년 때 이것저것 자료값 주어주고 나서 니들 보고 뭐 줄기 그래프를 그리라는 둥, 뭘 그리라는 둥, 뭘 그리라는 둥 이것저것 되게 귀찮게 하던 부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5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다 귀찮아. 표 만들고 해당되는 거 찾고 읽어내야 돼. 경우의 수하고 확률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했었던 경우의 수나 확률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고 있으면 좀 유리해. 자, 먼저 레벨 2 1번. 학생 A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 나온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A. 학생 B가 동전 1개를 던져 나온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B. 우리는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려면 얘는 A에서 B를 빼야 돼. A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A라는 학생이 동전 3개를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동전 3개를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B라고 하는 녀석은 학생 B가 동전 1개를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 그럼 B가 동전 1개를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는 1개도 없거나 1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을 확률 변수 X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에서 0을 뺀 0, 1에서 0을 뺀 1, 2에서 0을 뺀 2, 3에서 0을 뺀 3, 0에서 1을 뺀 마이너스 1, 1에서 1을 뺀 0, 2에서 1을 뺀 1, 3에서 1을 뺀 2라고 하는 이 표에서 만들어지는 이 8개의 값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야. 이해되니?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찾아야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 그랬냐면 p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이 될 확률을 구하래. x는 a 빼기 b였는데 a 빼기 b라고 하는 녀석은 0, 1, 2, 3, 마이너스 1, 0, 1, 2라는 값이 돼버리는데 그럼 x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는 p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확률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또는이니까 1 확률을 더할 거야. 자, 그래서 x가 1이 나오는 녀석 먼저 찾아보자. x가 1이 나오는 녀석은 a가 3개 중 1개가 앞면이 나오고 b가 뒷면이 나오면 돼. 그래서 a가 3개 중에서 1개는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2개는 뒷면이 나온 다음 b는 뭐가 나오면 돼? 안 나오면 돼, 앞면이. 뒷면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자, 다시 또 확률 변수 x가 1이 되는 경우 보자. a가 3개를 던졌는데 2개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가 앞면이고요. 1개가 뒷면입니다. 그리고 b는 앞면과 뒷면과 앞면 중에 앞면 나오면 되니까 2분의 1. 그럼 이때의 확률과 이때의 확률을 더한 게 얘가 돼버리겠죠. 다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는 A가 3개 중에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모두 다 뒷면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3개 중에 앞면은 하나도 안 나오고 3개 모두 뒷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B는 앞면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확률 변수 x가 만들어지는 걸 표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얘는 3 곱하기 2분의 1이 4개니까 16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이 4개니까 16분의 1 얘는 1 곱하기 16분의 1 그래서 16분의 7 자, 이 녀석 구할 때 자, 얘를 기준으로 A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 B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 A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 B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 A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 B가 앞면이 나오는 개수 어차피 A가 앞면이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뒷면 한 개짜리니까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둘이 똑같이 2분의 1로 똑같기 때문에 B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야. 이해돼? 풀이 과정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오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안 된다, 불편하다, 이상하다 싶으면 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볼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확률 변수, 이선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다. 그럼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라고 하는 4가지 경우만 존재하겠구나. 자, 근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k가 0과 1일 때. 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조건에다 k에다 0을 대입해보자. p x가 1일 확률은
px가 0일 확률의 2배가 돼버리고요. 다음 x에다가 k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px가 2일 확률은 2배의 px가 1일 확률의 2배가 돼버린다. 자, 그러면 우리 확률 분포표를 만듭시다.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하는 녀석이 생길 거고 그때의 확률을 나타내 볼 건데요. 1일 때의 확률은 0일 때의 확률의 2배래. 그러면 0일 때의 확률을 A라고 잡고 1일 때의 확률을 2A라고 잡아버리지 뭘. 자, 2일 때의 확률은 1일 때의 확률의 2배래. 그럼 2일 때의 확률은 1일 때의 확률의 2배니까 4A라고 표를 만들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무 조건도 없네. 그럼 우리는 A가 아닌 새로운 변수 B라고 하는 녀석으로 마이너스 1일 때 확률을 잡을 거고 확률 분포표에서 밑에 있는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또 뭐가 있나 봤더니 기대값이 9분의 8이래. 그 얘기는 좋아. 얘네들 모두 다 더할 거야. 7a b는 1이야. 기대값이 9분의 8이래. 둘이 곱해. 0 곱하니까 2a하고 8a니까 10a라고 하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b 9분의 8. 둘이 더할까? 17a는 9분의 17. a는 9분의 1. a가 9분의 1이면 9분의 7과 b의 합이 1이 돼버리니까 b는 9분의 2. 그 다음 뭐 찾으면 된다? P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에서 P X가 0일 확률을 빼래요. 마이너스 1일 확률 B 9분의 2 0일 확률 A 9분의 1 9분의 1 다섯 번째 단원에 있는 문제들 풀 때는 표만 든다 생각해. 이상하게 이 경우 저 경우 여기저기 끌적끌적 되지 말고 표만 들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잡고. 3번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자, 3번에서는요. 확률 변수 X가 1, 2, 4. Px가 X일 확률이 A.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B. 표로 접근을 한다. 이때 x의 기대값하고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달래요. 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둘이 곱하고 곱해서 a 더하기 1 더하기 4b라는 녀석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 x제곱의 기대값 x제곱의 기대값 x의 제곱 확률 곱하자 x의 제곱 확률 곱하자 x의 제곱 확률 곱하자.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3을 더할 거야. a 더하기 4b 플러스 4는 제곱의 기대값이 돼버리는 경우니까 a 더하기 16b 더하기 2가 돼. 아싸! a가 사라진다.
4b 넘어가면 12b는 2니까 b는 6분의 1. 그러면 6분의 1. 그러면 6분의 3. 그러면 전체 합이 1이 돼버리니까 6분의 2. 그래서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은 a가 6분의 2가 되고 b가 6분의 1이 돼버리니까 a분의 b의 값은 2분의 1. 끝. 5단원 문제는 풀이 과정을 연습하거나 무언가를 잡아낼 때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부분에 대한 걸로 끌고 들어가자. 표 만들어. 알았지? 설명한 내용 중에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